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무덥고요. 또 6월 28일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철도의 날인데, 철도 날은 제가 시골에서 옛날 철도국이 있는 순천에서 자랐기 때문에 철도 역장, 차장, 영무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 큰 누나는 그 순천역 앞에서 금성식당이라는 조그만 식당을 경영했는데, 아침 무슨 해장국 비슷한 시래기 이걸 만들어 갖고 국물을 만들었는데 그 국물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 순천역에 있는 그 영무원들이 아주 줄을 서서 우리 누나 식당에 와가지고 조그만 식당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그 후에 뒤에다가 큰 기와집도 짓고, 일남 5녀인데 딸만 5을 쪼르르 낳았다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하라고 했는데 막 어거지로 해서 아들을 하나 뽕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당시에 우리 이제 매형, 큰 매형 경찰 출신이셨는데 자유당 때 부정선거 공작에 가담하지 못하겠다 해서 그냥 경찰로서 벗어 던져버리고 나와서 같이 식당을 한 의협의 사나이입니다. 성미가 대단히 급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어쩔 줄을 몰라서 그냥 이걸 어디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할까 하다가 막내 처남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바로 그때 제가 공군사관학교에서 교관 노릇을 해서 강의를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행정관계, 경찰관계 통박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생각도 못해서 공군사관학교 교장실로 전화를 때렸어요. 전화가 투스타입니다. 당시에 공군에서는 3스타 하나와 이제 참모총장이고 투스타가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작전사령부 사령관이고 하나는 공군사관학교 교장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이 양반한테 전화를 딱 때려가지고 내가 그 김경재 중위한테 급한 그 패밀리 에머전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전화를 좀 바꿔주시오.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이 교장이. 그래서 그 당번을 시켜서 그 김중희 좀 불러와라.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당번이 와서 갑자기 교장실로 호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습을 시키고 갔더니 시슬 웃더니 이 전화 좀 받아보게. 그런 놈. 전화를 짜고 여보시오. 처남 날쌔 이러는 말. 아니 웬일이셔 여기다 전화.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여기다 전화를 했는데. 무슨 급한 일이요? 내가 아들을 낳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아들 낳으면 천천히 여기다 전화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얘가 이런 기쁜 소리가 어딨어. 그 아들이 벌써 나이가 40대 후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학자셨던 제 아버지한테 한문을 배우면서 제가 상학, 관상학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배운 적이 있고, 또 이름 성명학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약간의 조예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책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아무리 지어도 적당한 이름이 나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몇일 갖다 마치니까. 그래서 한참 있다가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때 우리 공사 교장 이름이 김성용입니다. 거기도 김씨예요. 이를성자, 용용자, 성용부지가 이게 기가 막혀 맞아. 이 사주팔자에.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김성용이로 하쇼. 붙여줘서. 야, 고맙네. 그놈이 김성용이가 돼가지고 그 후에 나이가 들어서 서울 치대를 나와서 저기 부평 인천에서 크게 치과, 아주 유명한 치과를 하는데 우리 가족들의 이빨 관리는 금방 다 해줍니다. 근데 3대 독자인데 아들 둘이 뽕뽕 나가지고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김성룡이에요. 이 김성룡 장군에게 죄송해서 제가 아무래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교장님 이름을 근데 영광이지 끝나면. 그 양반이 그 후에 참모총장이 되셨는데 공군 최초로 사성장군이 됐어.
사성 장군의 최초의 공군 참모총장이고 그다음에 포항 출신인데 포항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하시고 그 유명한 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이름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6월 28일이 철도 날인데 철도 날에 영무원으로 일을 했던 이봉창 열사가 영무원이었습니다. 철도에서 이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봉창 씨의 열사의 그 위대한 순국의 활동, 호국의 활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제가 좀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좀 늦었습니다. 죄만스럽습니다. 우선은 제가 2년 동안 근무를 했던 한국자유총연맹의 69년 창립 69년 기념식이 벌어졌는데 이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총재로서 반드시 참석해달라는 강국한 청에 못 이겨서 제가 그걸 갔어요. 아침에 갔더니 뭐 사람을 잔뜩 모아놔서 장충 재간을 꽉 채워놨더라고요.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뭐 전직 총재를 했던 사람은 박창달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가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유준상 의원도 고문단으로 오래 봉사를 해서 또 거기 우리 셋이가 이제 앉아서 쭉 앉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 입구에 들어와서 우리는 맨 끝이에요. 저는 맨 끝이야. 그리고 그 옆에 해외 대표단 그리고 이번에 포상을 받을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까지는 안 오겠지 했는데 쭉 오더니 저를 끝을 보더니 와서 악수를 딱 청해요. 그래서 저도 악수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려니 했는데 난 또 이 전화가 말이죠. 미국에서 제 아들놈이 무슨 급한 일 때문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꺼놓기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거 판이 끝나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또 끝까지 와서 저한테까지 와서 또 악수를 두 손을 탁 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눈길을 보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을 때로는 동네 북처럼 때리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악수를 오늘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평생 악수를 딱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지리산 토벌의 영웅 차이력 총경의 일화를 드라마하는 국립극장의 무슨 연극이었어요. 오페라 같은 건데 차길진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초청을 거기 갔는데 그때 문재인 씨가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 그쪽에 뭐 대표였을 거예요. 통합민주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인가. 근데 거기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죠. 이 사람이 약간 진보적이고 좋게 말해서 진보적이고 좀 좌파인데 차길진 초청으로 차이적 드라마까지 와? 이거 참 놀라운데. 그래서 좀 놀라는 식으로 보고 있는데 저기서 보더니 쳐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손을 딱 내면서 악수를 한번 했죠.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좌편향된 사람은 아닌 모양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견해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거기 갔다 오고 난 뒤에 오히려 그냥 좌쪽으로 한참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딱 악수 한번 했는데 윤 대통령은 벌써 악수를 두 번이나 해서 이제는 악수 열심히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농담 삼아서 지나고 또 재미있는 것은 본론 가기 전에 제 그 중학교 친구의 부영의 이중근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제 그야말로 속수분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순천 옆에 그 서면에 아주 총구석에서 사는 아주 좋은 놈이었어요. 근데 저하고는 좀 친했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순천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서울로 고학을 하러 떠난다고 아주 슬픈 표정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아유 참 안 됐다 뭐 어쩌고 했는데 나중에 그 후에 여러 가지 인연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은 오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이 상당히 성공을 해가지고 그 고향 사람들에게 막 엄청난 돈을 제공했어요. 막 5천만 원, 1억 이렇게 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묵살할 수 없었던 것이 오늘 신문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다 나와서 기사, 특히 조선일보는 일면에 났다고요. 그래서 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선행으로 이름을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나빠가지고 나쁜 짓 하고 거짓 증언하고 뭐 코인 사다가 잘못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예형 연습은 이만큼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름 푸틴과 시진핑과 김정은 세 사람을 이름을 붙이니까 푸시킴이 돼요. 원래 푸시라는 것은 고양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고양이보다는 훨씬 더 싸나운 맹수 같은 사람인데 푸틴이 이번에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와그너 그룹의 예부게닌 프리고진의 반란 때문에 그의 정치적 리더십이 아주 결정적으로 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거느리는 와그너 그룹이 러시아의 용병인데 부대가 물경 5만 명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저 전투 잘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용병 부대라는 게 원래 싸움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대접이 좀 시원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국방장관이 좀 대우를 철저하게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리고진으로서는 자기가 상당히 거물인데 국방사라는 자가 말이야 지한테 좀 함부로 하다는 느낌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탱크를 끌고 그냥 5만 명 전부는 아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한 2, 3만 명 되는 모양인데 그냥 단숨에 그냥 모스크바 200km 전방까지 접근해서 그게 러시아가 그냥 깜짝 놀래버렸죠. 깜짝 놀래 잘못하면 큰 내전이 벌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벨라루스의 루카센코가 그걸 조정을 해서 간신히 지금 벨라루스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푸틴이 프리고진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벨라루스에 현재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푸틴이 20년 넘게 철권 통치를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 연방이요 지금 형태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듀마라는 국회도 있고 다 선거하고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소비에트 그 사회주의 연방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워낙 압도적으로 그냥 푸틴이 나와서 러시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을 옹호하고 그리고 결탁도 잘해가지고 20년 넘게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자가 또 많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푸틴이 실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각을 왜 하느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명분 없는 전쟁을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그 도망 많이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푸틴의 장래가 애매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워. 들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만약에 시진핑도 아마 금년 하반 혹은 내년쯤 되면 대만을 접수한다고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고 난 다음에 화약고가 대만 해협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은 10년 통치를 하고 제3기 대통령 주석으로 선출돼 가지고 사실상 장기 집권, 종신 집권을 할 만큼 권력이 탄탄합니다. 중국 현대사에서 모택동 다음에
시진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진핑의 약점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하면서 무리를 하면 시진핑의 철권 정치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제가 가장 관심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맹방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이는 어떻게 할까? 김정은이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은 내부의 분열 때문에 망할 것이다 하고 예단했습니다. 우선 김정은의 권력을 대한민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해서 얘는 한때 맥카터 장군이 했듯이 북진해가지고 통일할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일방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는데 이 남한에 있는 좌파들이 자꾸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권력을 바꿔야 하느냐. 이번에 김정은이가 소비에트 유니언 연방 그리고 러시아 연방입니다. 미안합니다. 소비에트 유니언은 옛날 거고 러시아 연방의 문제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예상되는 중국과 대만과의 어떤 분쟁의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김정은이 그런 식의 문제로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파국을 맞이한다 하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그 발사체, ICM 이거 가지고 절대로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 그걸 아무리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당신들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누누이 제가 옛날도 북한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니 사회주의를 할 때도 완만한 사회주의를 해라.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처럼 완만한 사회주의를 해서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터대를 해야지 그냥 이쪽을 그냥 때려잡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연합에 가서 오늘 기분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주 좀 부러웠는데 저도 이제 물러난 지 얼마 안 돼서 잘 아는 이제 회원들이 막 사진 찍자 어쩌자 해서 제가 분주하게 끌려다니고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연설을 하니까 그냥 윤석열 하고 막 연호가 나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여기가 내가 서야 할 곳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가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하고 한미동맹 시장경제 이걸 다 하는 방법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많은 그 파괴분자에 대해서 냉정한 법치를 하는 당신의 권력은 견고하다. 그런데 냉정한 법치를 하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진하다. 이것을 꼭 얘기해 주고 싶고 만약에 제가 개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딱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에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기대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북한 김정은이가 이 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의 인권 탄압, 인권 유린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 좀 잘난 척하고 산호맹이니 무슨 정교전이 민주노총이 하면서 인간의 복지와 언론의 자유를 떠드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딱 한 가지만 하면 민족 문제가 해결돼요. 뭐냐? 많이도 한 100명 정도 그 좌파라고 스스로 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아무개니 조국이니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딱 뭉쳐서 당신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시오. 인권 문제가 더 이상
유엔 무대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신 하시오. 요것에서 딱 일치단결한 성명서 한 번만 때리면 김정일은 흔들립니다. 왜? 남한에서 나를 지지할지도 모른다는 소위 먹물든 사람들, 지식인들이 나를 거부하기 시작하구나. 이것은 푸틴에게 덤벼드는 프리고진의 도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무력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도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머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임기 2년 만에 자유총연맹에서 물러났지만은 제가 자유총연맹 2년 동안에 통일 선봉대 98만 명을 조직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공청 350만 명원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좀 빠졌는지 어쩌는지 320만으로 줄어들었다고요. 이게 그동안 빠졌던 것 같거나 뭐 자연 감퇴를 했거나 그랬겠죠.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잘 조직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제가 98만 명의 통일 선봉대를 만들었어. 만약에 북한이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 나름의 소위 소셜리스틱한 사회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폭력을 쓰지 않고 그런 입장이 된다면 우리가 북한에 옛날 남한에서 새마을운동 벌였던 것처럼 북한에 가서 진심으로 돕겠다. 녹화사업도 하고 북한에 산자가 많이 헐벗었습니다. 녹화사업도 하고 영농사업도 하고 우리는 쌀이 너무 많아 썩어 문드러져. 예? 우리나라 쌀이 너무 많아서 그냥 창고에 쟁겨두는데 창고에 쟁겨주는 것 그 보관료만 1년에 100억이 넘어. 이거 그냥 퍼다가 그 배고픈 북한 사람들에게 입에다 막 쳐넣고 싶어.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이 진심으로 대동단결을 해야 되는데 저 김정은이 갖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프리고진의 그 저항 그리고 시진핑의 저 만용 이런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편하고 그냥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소위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이 민족 문제 해결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5.18 유공자 문제에 대해서 뭐 7탄, 8탄까지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대부분이 이 보수 집권 세력에 대한 민중의 항쟁이라는 것 형태를 띄웠어요. 그런데 이 민중의 항쟁 중에서 이제 국가 권력으로부터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제재도 불가피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수렴하기 위해서 5.18 희생자, 유공자 이래서 그 사람들의 그 생활 그리고 일상, 민생 이런 걸 돕는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웬걸 엉터리를 들어가고 난리 법석을 쳐가지고 5.18을 더럽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8명을 지금까지 가짜를 출연했는데 그 1,008명 중에서 내가 이 유공증 반납하겠어 하는 놈이 단 한 놈도 없어. 이거 희망 없는 민족이에요. 단 한 사람도 지금 충북지사는 김용환 전 의원처럼 나 이거 과분합니다. 이거 반납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광주 사태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야. 에? 광주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요. 그 사람들 기껏에 내세운 게 광주 사건 한 몇 년 전의 이야기, 그 몇 년 후에 어디 가서 글 쓰고 시하고 뭐는데 광주 뭐 어쩌고 5.18을 진상을 규명하라 말 한마디 했다고 들어간 사람이야. 이게 광주 유공자가 아니라 5.18 유공자가 아니라 5.18과 유공자 사이에 명예라는 게 돼 있어요. 명예. 여러분이 아시죠?
명예교수, honorable professor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직접은 아니지만 광주의 명예와 그 광주의 의미와 관계가 있다고 들어간 사람이 이 1008명이야. 현재까지 조사한 것이.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자유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69년 기념 연설은 핵심을 많이 찔렀습니다. 핵심을 많이 찔러서 이 나라가 확실히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는 걸 너무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그에 따른 대통령의 후속 조치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간 늦지 않게 잘 진행되는지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건 딴 문제고 오늘 이런 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진심으로 그래도 한때 정신과 육체와 사고방식이 건전했을 때 생각했던 이 나라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많은 이 나라의 지식인들, 물 먹은 사람, 먹물들, 아니 일반 시민도 그렇게 억지를 써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뭘 받아먹고 그리고 끝에 가면 김정은이 찬사나 올리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이것을 좀 잘 풀어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민족의 국가의 담론을 펼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배우고 시진핑이가 맞이할 수 있는 미래에서도 우리가 예상하고 배우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어디도 뭐 그런 건 나왔습니다만 북한은 군사 체제상 북한의 지금 그 DMZ 북쪽을 지키고 있는 인민군 부대가 예부계님 프리고진처럼 탱크 밀고 사람 밀고 평양을 향해서 진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옛날처럼 무장 폭동이 벌어지고 그런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문제는 그 내부에서 김정은의 지도력에 실망하고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탈북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탈북한 지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다녔던 어떤 여성의 그 유튜브를 우연히 보았는데 북한 사람은 남한보다 키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못 먹어서. 너무도 비참해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민족적 비극, 불평등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세계에서 사는 우리 자유시민의 역사적 책무가 아닌가. 그게 지금 뭐 꽉 맥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흔히 뭐 사람들이 뭐 역사가들 이름 많이 들잖아요. 사무엘 헌팅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역사라는 건 탁 가다가 다 맥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탁 옆에 가면 새로운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북한 애들은 말로 안 통해. 막 우리가 하다가 그만두면 요새 개선 공정도 지들이 마음대로 벌려가고 만들어가고 뭐 수출에 팔아먹었다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남북 연락사무소 뭐 건물 짓던 그 시가가 적어도 300~400 되는 거 폭파해서 때려 없애버리고 이건 법도 예의도 뭐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떨 겁니까? 우리하고 구정물이 뛰어간 사람들이야. 그걸 이기는 사람이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사람들의 선량하고 현명한 국민들의 합심과 지도자들의 선도에 의해서 이 난국을 뚫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매운 눈으로 감시하고 때로는 칭찬하면서 역사를 같이 끌어가는데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